산업혁명은 불확실하다. 우리 불확실한 거 싫잖아요. 확실한 게 알고 싶잖아요. 확실한 거. 우리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는 시나리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불확실한 느낌에 계속 가지고 계신 게 훨씬 유용합니다. 정말 일반화된 인공지능의 성공과 발전은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문에 더 다 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올 것이다.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은 무엇이고 저는 누구일까요? 교수님? 인간. 그럼 좀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계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인간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이미 단순 노동은 기계가 더 잘해요. 그거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직업적인 학자입니다, 사실. 프로페셔널 스칼라예요. 근데 프로페셔널 스칼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생각이 깊고 훌륭하신 분이 있고 저처럼 생각이 얕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후자라고 하는 이유는 남의 생각에 기대서 대답은 잘 하는데 제가 저만의 생각은 잘 못 드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강과 4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는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당황스럽네요. 예측 못했던데 훅 들어오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과연 어떤 인재인지 이원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시키지 않나. Ist ihm schon klar, dass er dieses Gummi braucht, ja. Би бас нэг жаахан өөрийнхөө зүгээс юу хийж төвчлөлт хийдэг хэрэгтэй. നീ പഠിക്കുക അത് നിനക്ക് വേണ്ടിയിട്ടാണ്. 지금까지의 기술이나 이런 의외성이 있는 것들, 우리가 인간 사회의 평균,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배제된 것까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세대 문제와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의 세대 간 단절과 아랫세대들의 모습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혁명이라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혁명 뭐 이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라는 말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혁명을 많이 겪으십니다. 결혼하시면 한번 겪으세요. 왜냐하면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새 관계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객관화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이전의 부모님과 지금 그때 내가 아버님과 같이 첫 술을 마시면서 느끼는 이후의 관계와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인문학이나 이런 쪽에서 알고는 있으면서 주목하지 않는 혁명 이론이 있어요. 과학혁명의 구조에 토마스 쿤이라는 분의, 여러분 뭐 대학교 교양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을 만드셨죠. 근데 중요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그 막스 플랑크, 여러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아시죠? 그 막스 플랑크의 말을 그 책에 인용을 하는데 어떤 말을 인용하냐면 과학은
장례식 한 번만큼 진보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 학설을 믿던 사람들이 죽어야 새 학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혁명과 다른 버전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내가 믿던 학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토마스 쿤이 그 과학의 역사를 보니까 누구든 한번 자기가 믿었던 건 평생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그래서 사실 과학이론조차도 세대가 바뀌어야 변한다는 이론이 두 번째 이론. 저는 이게 우리가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다운받아서 평균 만든 거예요. 2008년, 12년, 17년 했는데 그 불과 1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 평균 나이가 4살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토마스 쿤의 관점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믿는 걸 평생 믿는다. 그죠? 저는 주로 한국 사회 세대를 나눌 때 세 개로 나눕니다. 386 세대, 60년대 출생자예요. 386 세대와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서 그들의 평균 인구수를 봤더니, 전체 인구수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트 386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믿던 걸 평생 믿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다면 지금은 새 시대의 정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압력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지금 어떤 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떤가요? 데모랜드 어떻게 했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꼈어요. 그리고 서로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히면 신상이 털리니까 스스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를 했다. 근데 사회학자가 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90년대 학번이어서 이전의 데모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의 데모는 의장님이 계시고 의장님을 호위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밑에 일반 학우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의장님의 뒤를 따라서 깃발을 들고 데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 데모는 어떻죠? 온라인에서, 카톡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거에 모여서 했는데 이게 8, 90년대 대학생들의 데모만큼이나 엄청난 사회 정치 변동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우리 사회. 그리고 저는 저 모습에서 극단화된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 모습은 가장 프라이빗한 스스로를 지키면서 가장 공적인 활동과 공적인 목표를 달성해낸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뭐 조카나 동생이나 자녀들이 선글라스에 마스크 끼고 거리에 나간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답답하시겠어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되게 이렇게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버지니아 텍의 한 공간입니다.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교가 유명한 공대인데 큰 공간, 저렇게 벽도 없고 기둥도 몇 개 없는 공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백화점을 샀어요. 백화점 벽이 다 뚫려 있잖아요. 3층을 다 트고 저기다 컴퓨터를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의 수학교육은 교수가 안 가르치고 컴퓨터랑 놀게 만든다. 아이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뭔가 클래스별로, 과별로 조직화돼서 교수님들의 아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너희들이 배워라.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언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다 갖춰졌으니 이제 스스로 혼자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그 뉴욕타임즈 칼럼입니다. 알렉사와 아이 키우기라는 칼럼이에요.
알렉사가 지금 그 아마존에서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잖아요. 이 엄마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뭐 입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자꾸 애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이. 그랬는데 엄마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 딸이 알렉사한테 나 오늘 뭐 입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알렉사가 추천해 주니까 그건 또 입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엄마가. 아, 자존심이. 왜 내 말은 안 들어?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저 칼럼에 인용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몇 개월간 사용을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거를 설문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 나온 걸 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냐면 아이한테 너는 알렉사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렉사는 3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인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3가지 인격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중인격, 시리얼 킬러, 지킬 박사 하이드. 근데 아이들은 지금의 테크놀로지가 주는 인공지능에서 다중인격인 주체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지금 학습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스피커랑. 이게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서 성장이 나가면서 이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지도할까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통제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사회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 이름 2명을 제가 대겠습니다. 에밀 durkheim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사회학을 만드신 분, 왜냐하면 사회학과라는 걸 만드셨으니까. 그다음에 로버트 멀튼이라는 미국의 또 사회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이게 1930년대인가 뭐 그 이전인가, 로버트 멀튼이 에밀 durkheim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그거는 유명한 페이퍼죠. 논문을 쓰면서 몇 가지 이제 분류표를 만들었는데 혁신이 무엇인가라는, 이 혁신이 그 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혁신이 어떤 걸 혁신이라고 했냐면 범죄를 혁신이라고 했어요. 이 놀랍죠? 왜 범죄를 혁신이라는 말로 했는가? 혁신은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마이셀 듀샹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샘이라고 해서 그걸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놨을 때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게 뭐야? 네? 2번째, 무시하자. 한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이셀 듀샹을 받아들이지 않은 2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로즈 셀럽이라는 대체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분석한 예술사가가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모든 혁신과 혁명은 환영받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등장한 혁신과 혁명은 범죄 같기도 하고 불온하고 스캔달러스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세례를 받고 지금 저희 집에 애들이 아이패드와 스마트폰과 이걸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이미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좋은 에너지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많은 풍요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의 기준과 과거 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불온해 보인 것들을 다 판단해버리고 배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불확실성에 더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더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아주고 통일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우리들의 행동 방향이라는 겁니다.